새벽 5시 뉴욕 맨해튼 메디컬 센터의 신경외과 병동에는 이미 하얀 가운을 입은 박은영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29살의 젊은 레지던트인 그녀는 이른 새벽부터 환자들의 상태를 점검하며 하루를 시작했죠. 병실을 돌며 환자들의 활력 징후를 확인하고 차트를 꼼꼼히 기록하는 모습에서는 의사로서의 책임감이 묻어났어요. 한국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건너온 지 3년째, 은영은 여전히 매일이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김할아버지. 은영이 80살 환자의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말했어요. 뇌종양 수술을 받은 김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진심은 전해졌죠. 이런 순간들이 은영에게는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미국 의료계에서 아시아계 여성으로서 느끼는 벽도 있었습니다. 병동 라운드를 마친 은영은 수술실로 향했어요. 오늘은 뇌동맥류 수술의 보조로 참여할 예정이었죠. 복도를 걸으며 은영은 고국에 계신 부모님을 떠올렸습니다. 딸아, 미국에서 훌륭한 의사가 되어라. 아버지의 마지막 당부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같은 시각 맨해튼 어퍼이스트 사이드의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25살의 클레어 윌슨이 대학 친구들과 즐거운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윌슨 가문의 막내딸인 클레어는 하버드를 졸업하고 현재는 국제구호단체에서 일하며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고 있었죠. 아버지 리처드 윌슨이 운영하는 글로벌 기업의 후계자 자리보다는 직접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일에 더 관심이 많았어요. 정말 오랜만에 다들 만나니까 좋네. 클레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나눈 대화는 주로 각자의 꿈과 미래에 대한 것들이었어요. 클레어는 최근 아프리카 의료봉사를 다녀온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정말 보람있었어. 언젠가는 의대에 진학해서 제대로 도움이 되고 싶어. 저녁 식사를 마친 클레어는 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처럼 운전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고 좋아하는 재즈 음악을 틀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뉴욕의 야경이 아름다웠죠. 밤 11시, 클레어는 자신의 포르쉐로 집 쪽으로 향하는 파크 애비뉴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교통량이 적어 도로는 한산했어요. 신호등 앞에서 멈춰서며 클레어는 창문을 내려 시원한 밤 공기를 마셨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쾅! 엄청난 충격음과 함께 클레어의 세상이 한순간에 뒤바뀌었습니다. 음주운전자가 몰던 대형 트럭이 신호를 무시하고 시속 80km로 클레어의 차량 측면을 강타했어요. 포르쉐는 10여 미터나 밀려나며 가로등 기둥에 충돌했죠. 구급차, 빨리 구급차를 불러. 목격자들의 비명소리가 파크 애비뉴에 울려 퍼졌습니다. 완전히 찌그러진 포르쉐 안에서 클레어는 의식을 잃은 채 피를 흘리며 갇혀 있었어요. 에어백이 터졌지만 충격의 강도가 너무 컸죠. 소방서와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15분이 걸렸습니다. 환자를 빼내려면 차량을 절단해야 합니다. 소방관이 절단기를 준비하며 외쳤어요. 구조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구급대원들은 클레어의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맥박이 약하고 호흡이 불규칙했죠. 중증 외상 환자, 즉시 이송 필요. 한편 사고 소식을 들은 리처드 윌슨은 운전기사와 함께 현장으로 달려왔어요. 억만장자 사업가인 그에게도 딸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클레어야. 리처드가 절규하며 구조 현장으로 뛰어가려 했지만 경찰이 막았죠. 30분 후 클레어는 맨해튼 메디컬 센터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한 클레어를 본 의료진들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즉시 CT 스캔과 MRI. 응급의학과 과장 톰슨 박사가 지시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참담했어요. 두개골 골절과 함께 광범위한 뇌출혈이 발견되었고 경추 손상도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더욱 치명적인 건 뇌압이 급속히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었죠. 수술 성공 확률이 5%도 안 됩니다. 신경외과 과장 윌리엄스 박사가 침통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리처드는 검사 결과를 듣고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럼 우리 클레어가 죽는다는 말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최선을 다하겠지만 윌리엄스 박사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런 심각한 뇌외상은 경험 많은 의사들도 부담스러워하는 케이스였죠. 절망에 빠진 리처드는 갑자기 일어나 의료진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 수술에 성공하면 1억 달러를 드리겠습니다. 응급실 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1억 달러는 상상하기 어려운 거금이었지만 누구도 쉽게 나서지 못했습니다.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윌슨 씨. 윌리엄스 박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성공 확률이 너무 낮아요. 실패할 경우 의사로서의 경력뿐만 아니라 병원 전체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 다른 의사들도 고개를 숙이며 침묵했습니다. 미국 의료계의 현실이었어요. 의료 소송과 평판 리스크 때문에 성공 확률이 낮은 수술을 맡으려는 의사는 거의 없었죠. 특히 윌슨 가문처럼 영향력 있는 가족의 경우는 더욱 그랬습니다. 수술이 실패하면 의사 개인은 물론 병원 전체가 엄청난 소송에 휘말릴 수 있었거든요. 그럼 우리 딸을 그냥 포기하라는 말입니까? 리처드의 절규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시간이 갈수록 클레어의 상태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뇌압이 계속 올라가면 돌이킬 수 없는 뇌사 상태에 빠질 수도 있었죠. 하지만 여전히 아무도 수술대에 서겠다고 나서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복도 끝에서 은영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레지던트인 그녀에게는 이런 중대한 수술에 참여할 권한도 없었지만 죽어가는 환자를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응급실의 긴장감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클레어의 뇌압은 계속 상승하고 있었고 매 순간이 생명과 직결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미국 의료진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1억 달러라는 엄청난 보상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미안합니다, 윌슨 씨. 저도 가족이 있어서. 신경외과의 존슨 박사가 먼저 자리를 떴어요.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지만 이런 고위험 수술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실패하면 제 경력이 완전히 끝나버려요. 의료진으로서는 이해하시겠지만 이어서 다른 의사들도 하나둘씩 핑계를 대며 사라졌습니다. 전문 분야가 달라서, 다른 응급 환자가 있어서, 리스크가 너무 커서. 결국 응급실에는 간호사 몇 명과 당직 의사만 남았어요. 병원장 스미스가 급히 달려와서는 상황을 파악한 후 리처드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윌슨 씨,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런 케이스는.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환자분이 윌슨 가문의 따님이시니 혹시 수술이 실패한다면 저희 병원으로서는. 그러니까 우리 딸이 죽어도 괜찮다는 말씀이신가요? 리처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돈이 문제라면 2억이든 3억이든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돈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미국 의료계의 구조적 문제였습니다. 의료 소송에 대한 두려움, 평판 관리에 대한 압박, 그리고 실패했을 때 감당해야 할 책임의 무게가 의사들을 움츠러들게 만들었죠. 특히 윌슨 가문처럼 사회적 영향력이 큰 가족의 경우 실패의 대가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윌슨 씨, 이해해 주십시오. 스미스 병원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고위험 수술을 맡을 수 있는 의사를. 그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들조차 수근거렸어요. 5% 확률이면 거의 불가능한 거지. 누가 저런 수술을 하려고 하겠어? 윌슨 가문 상대로 실패라도 하면. 속삭임들이 복도에 퍼졌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고 클레어의 상태는 더욱 위독해져 갔어요. 모니터에서 들려오는 심박음이 점점 불규칙해졌습니다. 뇌압이 임계점에 근접하고 있어요. 간호사가 급하게 보고했죠. 리처드는 복도에서 무릎을 꿇고 절규했습니다. 제발, 누구든지.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의 절망적인 목소리만이 응급실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바로 그때 복도 끝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박은영이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레지던트 가운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다른 의사들에 비해 초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확고했어요. 제가. 은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복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어요. 제가 수술하겠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여기저기서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웅성거림이 일어났죠. 레지던트가 뭐라고? 미쳤군. 경력도 얼마 안 되는 한국계가. 비웃음과 조롱이 섞인 시선들이 은영에게 쏟아졌습니다. 제가 수술하겠습니다. 은영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어요. 복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레지던트 3년차에 불과한 한국계 여성 의사가 미국 최고 권력가의 딸을 수술하겠다고 나선 것이었죠. 뭐라고? 스미스 병원장이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박 레지던트, 당신이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건가? 그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이건 장난이 아니야. 윌슨 가문이. 알고 있습니다. 은영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환자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의사라면 포기할 수 없어요. 주변에서 비웃음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경력도 짧은 한국계 레지던트가 정말 미쳤군. 실패하면 본인은 물론 우리 병원 전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가. 동료 의사들의 조롱과 비난이 쏟아졌어요. 존슨 박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박 레지던트, 현실을 직시해야 해. 이런 수술은 20년 경력의 베테랑도 주저하는 거야.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지만 은영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돈 때문이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눈앞에 환자가 죽어가는데 의사가 포기하는 게 더 큰 죄입니다. 리처드가 은영에게 다가왔어요. 절망에 빠진 아버지의 눈에는 마지막 희망의 빛이 보였습니다. 정말 할 수 있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약속드릴 수는 없어요. 은영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요. 스미스 병원장이 급하게 끼어들었어요. 안 됩니다. 레지던트가 이런 중대한 수술을 주도할 수는 없어요. 책임 문제가. 그는 법적 리스크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수술실 간호사인 제니가 은영 옆에 섰어요.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10년 경력의 베테랑 간호사였던 제니는 은영의 실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은영 선생님이 얼마나 뛰어난 의사인지 저는 알아요. 제니, 당신까지. 병원장이 당황했지만 제니는 단호했어요. 환자를 살리는 게 우리 일 아닌가요? 확률이 낮다고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은영과 제니의 결연한 모습을 본 리처드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우리 딸을 살려주세요. 억만장자 사업가가 젊은 레지던트 앞에서 무릎을 꿇는 모습이었어요. 일어나세요. 은영이 리처드를 부축했습니다. 환자의 아버지로서 기다려주세요. 좋은 결과로 뵙겠습니다. 주변의 의사들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정말 무모한 일이야. 실패하면 어떻게 책임질 건가? 병원 평판이 어떻게 될지. 하지만 은영은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바로 그때 복도 끝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내가 함께하겠다. 로버트 황 교수였습니다. 은영의 은사이자 신경외과의 권위자인 로버트 교수가 급하게 걸어오고 있었어요. 교수님. 은영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로버트 교수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25년간 수많은 난수술을 성공시킨 베테랑이었죠. 사고 소식을 듣고 왔다. 로버트 교수가 클레어의 차트를 확인했어요. 확실히 어려운 케이스군.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아. 그의 등장으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도 리스크를. 병원장이 말을 걸었지만 로버트 교수가 손을 들어막았어요. 의사의 본분은 환자를 살리는 것이다. 그가 은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준비하자.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아. 수술실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은영과 제니, 그리고 로버트 황 교수가 중심이 된 의료진이 구성되었어요. 다른 의사들은 여전히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지만 더 이상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로버트 교수의 참여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마련된 셈이었죠. 환자 이송 준비 완료. 제니가 클레어를 수술실로 옮기며 외쳤어요. 모니터상의 생체 신호는 여전히 불안정했습니다. 뇌압이 위험 수치에 근접해 있었고 매 순간이 중요했어요. 수술실에 들어선 은영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긴장되는 순간이었지만 환자를 살려야 한다는 사명감이 두려움을 압도했어요. 시작하겠습니다. 뇌압 모니터링 시작. 혈압 유지에 주의해 주세요. 로버트 교수가 차분하게 지시했습니다. 마취가 시작되고 클레어의 머리 부분을 깨끗하게 소독했어요. 수술 부위를 드러내자 두개골 골절의 심각성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골절 부위가 생각보다 광범위하네요. 은영이 현미경을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뇌관 손상은 피해갔습니다. 그녀의 손은 정확하고 신중했어요. 레지던트라는 지위와는 상관없이 그녀의 실력은 확실했습니다. 좋아, 이제 혈종 제거부터 시작하자. 로버트 교수가 은영을 격려했어요. 천천히 정확하게. 서두르지 말고. 수술이 진행되면서 은영의 진가가 드러났습니다. 섬세한 손놀림으로 뇌 조직 사이에 고인 혈액을 제거하고 손상된 혈관을 찾아 봉합했어요. 출혈 부위 확인, 지혈 진행 중입니다. 제니가 완벽한 호흡으로 보조했습니다. 3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술실 밖에서는 리처드가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며 초조해하는 그의 모습을 본 간호사들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나님, 제발. 리처드의 간절한 기도가 이어졌어요. 뇌압이 정상 수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제니가 희망적인 소식을 전했어요. 은영의 정확한 수술로 뇌출혈이 멈추고 압박받던 뇌 조직이 회복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혈관 문합 완료. 이제 2개골 복원을 시작하겠습니다. 은영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담겨 있었어요. 가장 어려운 고비는 넘긴 상황이었습니다. 로버트 교수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훌륭하다, 은영.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 정도 실력이라면 어디서든 인정받을 수 있어. 마침내 5시간에 걸친 대수술이 끝났습니다. 수술 완료. 은영이 마지막 봉합을 마치며 선언했어요. 수술실 안의 긴장감이 한순간에 풀렸습니다. 제니는 눈물을 글썽였고 로버트 교수도 뿌듯한 미소를 지었죠.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은영이 나왔을 때 복도에서 기다리던 리처드가 급히 달려왔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은영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뇌출혈을 완전히 제거했고 뇌압도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지금은 회복실에서 깨어나기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리처드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의 감사 인사는 진심이었어요. 딸을 잃을 뻔했던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당신에게 영원히 빚졌습니다. 리처드가 은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약속한 1억 달러는 물론이고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회복실에서 클레어가 천천히 눈을 떴을 때 모든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아빠? 클레어의 첫 마디였습니다. 의식이 명료하고 신경학적 후유증도 없어 보였어요. 5%의 확률을 뚫고 일어난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수술 성공 소식에 병원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은영을 비웃던 동료들이 이제는 경외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정말 대단해. 어떻게 저런 수술을. 복도 곳곳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클레어는 중환자실에서 안정적으로 회복 중이었어요. 신경학적 검사에서도 정상 반응을 보였고 가족들과 대화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정말 꿈 같아요. 클레어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제가 살아있다는 게. 리처드는 은영을 찾아와 거듭 감사 인사를 표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딸을 되찾았어요.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은영은 아직 완전히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수술 후 72시간이 중요해요. 지켜봐야 할 것들이 많아요. 뇌수술 후에는 여러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었거든요. 뇌부종, 감염, 그리고 지연성 출혈까지. 새벽 3시, 은영은 중환자실에서 클레어의 상태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로버트 교수는 다른 응급수술 때문에 수술실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갑자기 클레어의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혈압 급강하, 심박수 증가. 간호사가 급히 보고했습니다. 클레어의 의식 수준도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어요. 동공 반응도 느려졌습니다. 은영은 즉시 상황을 파악했어요. 재출혈이야. 수술 부위에서 다시 출혈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드물지만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인 합병증이었죠. 즉시 수술실 준비. 교수님은 다른 수술 중이시고. 간호사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로버트 교수는 또 다른 응급 환자의 뇌동맥류 수술을 집도하고 있었습니다. 최소 2시간은 더 걸릴 예정이었어요.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은영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재출혈의 경우 1시간 내에 수술하지 않으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했어요. 제가 혼자라도 해야 해요. 복도에 소식이 퍼지자 다시 한번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또 수술을? 이번에는 혼자서? 너무 위험하지 않나? 동료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리처드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방금 전까지 희망에 차 있었는데 다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죠. 재출혈이 발생했어요. 은영이 솔직하게 설명했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그녀는 말을 끝내지 못했어요. 상황의 심각성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교수님이 오실 때까지. 리처드가 애원하듯 말했지만 은영이 고개를 저었어요. 시간이 없어요. 매분, 매초가 중요합니다. 은영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저 혼자라도 해야 해요. 병원장 스미스가 급히 나타났습니다. 박 레지던트, 너무 위험해요.
이번에는 교수님 없이 혼자. 그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첫 수술이 성공했다고 해서 두 번째도 보장되는 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은영은 이미 결심했어요. 환자가 먼저입니다. 그녀가 수술복을 입으며 말했습니다. 의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어요. 제니가 다시 한번 은영 곁에 섰습니다. 이번에도 함께 할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가 해낼 수 있어요. 복도에서 다른 의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이번엔 정말 끝났다. 교수님 없이 혼자서? 무모하기 짝이 없어. 하지만 은영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수술실로 향하는 은영의 뒤에서 리처드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한 번 더 기적이. 딸의 생명이 다시 한번 젊은 의사의 손에 달린 상황이었어요. 수술실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은영은 홀로 클레어의 두 번째 수술을 시작해야 했어요. 제니와 마취과 의사, 그리고 몇 명의 간호사만이 함께했습니다. 로버트 교수는 여전히 다른 수술실에서 복잡한 뇌동맥류 수술을 진행 중이었죠. 재출혈 부위 확인됐어요. 은영이 현미경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전 수술 부위 근처에서 작은 혈관이 터져 출혈이 발생한 상태였어요. 다행히 첫 수술만큼 광범위하지는 않았지만 뇌압이 다시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혈압 떨어지고 있어요. 마취과 의사가 긴급히 보고했어요. 클레어의 상태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승합제 투여 중이지만 은영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첫 수술 때는 로버트 교수가 옆에서 조언해 주었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지혈겸자로 출혈 부위 압박. 수술이 진행되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출혈 부위가 생각보다 깊은 곳에 있었고 접근하기 어려운 위치였어요. 시야 확보가 어려워요. 은영이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제니가 적절한 기구를 건네주며 격려했어요. 천천히 해요. 선생님이라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뇌 깊숙한 곳에 출혈을 멈추려면 더욱 정밀한 조작이 필요했거든요. 복도에서는 리처드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얼마나 걸릴까요? 그가 간호사에게 물었지만 아무도 정확한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재수술은 첫 수술보다 더 복잡하고 위험했거든요. 수술실에서는 위기가 닥쳤습니다. 대량 출혈 발생. 제니가 외쳤어요. 은영이 혈관을 봉합하려던 순간 인근의 다른 혈관이 손상되면서 갑작스런 출혈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흡인, 빨리. 은영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수술 시야가 피로 가려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혈압도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어요. 심박수 200, 혈압 측정 불가. 이 순간 은영은 거의 절망 직전이었습니다. 혼자서는 이 상황을 감당하기 어려워 보였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어떻게 해야? 바로 그때 수술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잘 버텼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로버트 황 교수가 급하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이제 함께 끝내자. 교수님. 은영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로버트 교수는 다른 수술을 동료에게 맡기고 급히 달려온 것이었어요. 은영이 혼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말이죠. 상황 파악했어. 로버트 교수가 신속하게 수술복을 입으며 말했어요. 출혈 부위 두 곳, 하나는 깊은 부위군. 내가 깊은 쪽을 맡을게. 두 사람의 협력으로 수술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로버트 교수의 숙련된 기술과 은영의 섬세함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뤘어요. 지혈겸자 위치 좋아. 이제 봉합 시작하자. 혈압 회복되고 있어요. 마취과 의사가 희망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두 의사의 협력으로 출혈이 점차 멈춰지고 있었어요. 훌륭해, 은영. 로버트 교수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이 정도 실력이라면 이미 훌륭한 신경외과 의사야. 이 시간 동안 은영은 많은 것을 배웠어요. 혼자서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동시에 동료들과의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마침내 두 번째 수술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어요. 봉합 완료. 로버트 교수가 선언했습니다. 수술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두 번째 수술이 끝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클레어는 완전히 회복되어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신경학적 후유증도 전혀 없었고 인지 기능도 정상이었습니다. 의료진들조차 믿기 어려워할 정도의 완벽한 회복이었죠. 정말 기적이에요. 클레어가 은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가득했습니다. 재활 치료도 순조롭게 진행되어 곧 퇴원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리처드가 은영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약속한 1억 달러입니다. 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가족의 은인이에요. 이 정도로는 부족하지만. 하지만 은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의사의 본분이에요. 그것 때문에 돈을 받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리처드가 당황했습니다. 1억 달러를 거절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럼 다른 방법으로라도. 한 가지 제안이 있어요. 은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 돈으로 한국계 의대생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만들어주시면 어떨까요? 저처럼 꿈을 가진 학생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요. 리처드의 눈이 반짝였어요. 훌륭한 생각입니다. 그는 즉시 동의했습니다. 윌슨 마이너스 박은영 의료 장학재단으로 설립하겠어요. 매년 한국계 의대생 10명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는 거죠. 며칠 후 클레어가 은영을 찾아왔어요. 완전히 회복된 그녀의 모습은 환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의대에 지원하려고 해요. 클레어의 말에 은영이 놀랐어요. 의대를요? 은영이 되물었습니다. 네, 이번 일을 겪으면서 깨달았어요. 클레어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선생님처럼 사람들을 구하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은영은 감동했어요. 환자를 치료하는 것을 넘어서 누군가의 인생에 영향을 준다는 것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좋은 의사가 될 거예요. 그녀가 클레어를 격려했어요. 병원과 언론도 은영의 이야기에 주목했습니다. 기적의 의사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한국계 레지던트 등의 헤드라인이 신문에 실렸어요. 하지만 은영은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저 혼자 한 일이 아니에요. 은영이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제니 간호사님, 로버트 교수님, 그리고 모든 의료진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동료 의사들의 시선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무모하다고 비웃던 사람들이 이제는 존경의 눈빛으로 은영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대단한 실력이었어. 우리가 잘못 판단했군. 로버트 교수는 은영을 자랑스러워했어요. 이제 정말 독립적인 외과 의사가 되었구나. 그가 은영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환자들을 구할 수 있을 거야. 병원장 스미스도 은영에게 사과했어요. 처음에 반대했던 것을 사과합니다. 당신의 판단이 옳았어요. 병원 전체의 분위기도 바뀌었습니다. 환자 중심의 의료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자리 잡았어요. 며칠 후 은영은 병원 옥상에서 뉴욕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의 선택, 그게 내가 의사가 된 이유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환자를 구했다는 보람과 함께 앞으로도 계속 이런 마음으로 의료에 임하겠다는 다짐이 가득했어요. 윌슨, 박은영 의료 장학재단의 첫 번째 장학생들이 선발되었고 클레어도 의대 입학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은영의 선택이 만들어낸 선순환이 시작된 것이었어요. 한 사람의 용기 있는 결단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저는 강태섭입니다. 올해 73이죠. 사람들은 저를 회장님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만든 이 회사가 이제 업계 상위권에 들어가는 기업으로 성장했어요. 40년을 이 자리에서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건강이 영 좋지 않아요. 병원에서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쉬라고 하더군요. 의사 선생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러다간 큰일 납니다. 당장 업무량을 줄이셔야 해요. 그래서 경영 일선에서 한 발 물러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물러날 순 없었어요. 제 아들 정우에게 회사를 물려줘야 하는데 과연 이 녀석이 사람을 제대로 보는 눈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정우는 착한 아이예요. 성실하고 똑똑하죠. 하지만 세상 물정을 아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 요즘 만나고 있다는 여자가 마음에 걸려요. 서진이라고 하던가요? 몇 번 봤는데 너무 완벽해 보이더군요. 너무 완벽한 건 의심해봐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빈틈이 있는 법인데 말이죠. 권력이란 건 참 묘한 거예요. 사람의 본성을 가장 정확하게 드러내주는 거울이죠. 회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있으면 모두가 존댓말을 쓰고 허리를 굽힙니다. 그게 진심인지 가식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청소부로 위장해서 회사 곳곳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보기로 한 거예요.
아무도 제가 회장인 줄 모르는 상황에서 말이죠. 비서실장에게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한 달만 청소부로 일하겠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비서실장은 깜짝 놀라며 말렸습니다. 회장님,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만에 하나 신분이 드러나면 회사 이미지에도 좋지 않아요. 하지만 제 고집을 꺾을 순 없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낡은 작업복을 입고 회사 로비에 섰습니다. 몇십 년을 이 건물 꼭대기 사무실에서만 지냈는데 1층 로비는 참 낯설더군요. 대리석 바닥이 이렇게 차가운지 처음 알았습니다. 출근하는 직원들이 저를 스쳐 지나갑니다.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해요. 당연하죠. 저는 그저 청소부 아저씨일 뿐이니까요.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제 진짜 사람들의 얼굴을 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청소부로 일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아침 9시쯤 로비를 청소하고 있는데 정우가 여자와 함께 들어오더군요. 서진이었어요. 처음 제대로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확실히 미인이긴 했어요. 키가 크고 옷차림도 깔끔했죠.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옷 하나하나가 제 한 달치 월급보다 비싸 보였어요. 하지만 표정이 묘하게 차가워 보였습니다. 입가엔 미소가 있었지만 눈엔 온기가 없었어요. 마치 계산된 표정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로비 한쪽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저는 근처 화분에 물을 주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청소부 아저씨의 존재감은 투명 인간과 같으니까요. 오빠, 여기 직원들 복지 좋다며? 서진이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어딘가 계산적으로 들렸어요. 응, 우리 회사 복지는 업계에서도 유명해. 정우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이 직원들 챙기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시거든. 저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어요. 제 아들이 저를 그렇게 생각해주니 고맙긴 했습니다. 서진이 피식 웃었어요. 그래봤자 월급쟁이는 월급쟁이지 뭐. 나는 절대 돈 없는 남자랑은 못 살아. 정우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진아, 그런 말은 좀. 왜? 사실이잖아. 요즘 세상에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오빠도 알면서. 서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때 옆 소파에 앉아있던 신입사원 2명이 조용히 속 비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여자 과장님 여자친구래. 와, 진짜 예쁘다. 근데 말투가 좀 쉬 떨려. 서진이 그쪽을 날카롭게 쳐다봤어요. 신입사원들이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진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웠어요. 저는 화분에 물을 주다 말고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 서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빠,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진이 화장실로 가는 길에 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서진이 코를 찌푸리며 손으로 코를 살짝 막더니 정우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청소 아저씨들 좀 어떻게 안 돼? 냄새 나는데. 진짜 불쾌하네. 목소리가 크지 않았지만 분명히 들렸어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저를 쳐다봤습니다. 주변 직원들도 다 들었을 겁니다. 정우가 당황한 표정으로 서진아 하고 불렀지만 서진은 아랑곳하지 않고 하이힐을 똑똑 울리며 화장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물뿌리개를 꽉 쥐었어요. 손에 힘이 들어가서 손가락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냄새가 난다고요? 저는 매일 아침 깨끗이 씻고 출근합니다. 작업복도 매일 갈아입어요. 오히려 로비를 깨끗하게 만드는 사람이 저인데 말이죠. 화가 났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보고 싶었던 모습이니까요. 권력 없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게 바로 사람의 본성입니다. 저는 천천히 심호흡을 하고 다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서진의 행동을 계속 지켜봤어요. 정우와 함께 회사에 올 때마다 서진은 직원들에게 함부로 대했습니다. 커피를 가져온 인턴에게 이거 미지근한데 다시 가져와라고 했고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말단 직원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어요. 심지어 경비 아저씨가 인사를 해도 고개조차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임원들을 만나면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공손하게 인사하고 환하게 웃었죠. 목소리 톤까지 한 옥타브 올라갔습니다. 이중적인 모습이 너무나 명확했어요. 저는 매일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그 일이 터졌습니다. 정우와 서진의 상견례를 일주일 앞둔 목요일 오후였어요. 서진이 정우를 만나러 회사에 왔습니다. 정우는 긴급 회의 중이라 서진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로비 한쪽에서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지루한 표정으로 한숨을 쉬더군요. 다리를 꼬고 앉아서 발을 까딱거리는 모습이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때 직원 한 명이 커피 2잔을 들고 지나가다가 서진 옆에서 발을 헛디뎠어요. 아마 서진이 무심코 내민 가방에 걸린 것 같았습니다. 커피가 쏟아졌어요. 서진의 하얀 원피스에 갈색 얼룩이 번졌습니다. 아! 서진이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어요. 직원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연신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조심하지 못했습니다.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휴지를 꺼냈어요. 하지만 서진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게 뭐야? 이거 100만 원짜리 원피스인데 어떡할 거야? 서진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직원은 더욱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서진은 신경질적으로 휴지를 뽑아 옷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얼룩은 더 번졌어요. 아, 진짜. 짜증나 죽겠네. 출근길에 왜 이렇게 정신없이 다녀? 서진이 소리를 지르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거기 청소하는 사람. 이것 좀 닦으세요. 저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손에 걸레를 들고 서진 앞에 섰어요. 서진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빨리 좀 닦으라고요. 안 보여요? 내 옷에 커피가 다 튀었잖아요. 이거 세탁비 누가 내줄 건데. 저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바닥에 쏟아진 커피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만족하지 않았어요. 바닥 말고 내 옷이랑 구두를 닦으라고요. 구두에도 다 튀었다고요. 저는 고개를 들어 서진을 봤습니다. 서진의 얼굴엔 오만함이 가득했어요. 입꼬리가 비틀어져 있었습니다. 뭘 쳐다봐요? 빨리 닦으라니까요. 무릎 꿇고 제대로 닦아요. 서진이 제 앞으로 하얀 구두를 쭉 내밀었습니다. 마치 신발을 내밀듯이 말이죠. 저는 그 순간 모든 걸 알았습니다. 이 여자의 본성을 확실하게 봤어요. 사람을 계급으로 나누고 자신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인간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손을 뻗어 구두를 닦으려는 순간이었어요. 아버지. 정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로비로 내려온 정우가 이 광경을 목격한 겁니다. 정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로비의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정지한 듯한 고요함이 흘렀어요. 정우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로 있었어요. 정우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정우가 서진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서진이 깜짝 놀라 정우를 쳐다봤어요. 왜 그래? 서진은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이를 악물고 말했어요. 이분이 누군지 알아. 감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서진이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여전히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었어요. 청소 아저씨잖아. 그게 왜? 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들이 우는 모습을 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중학생 때 이후로 처음일 겁니다. 이분이 우리 아버지야. 우리 회사 회장님이시라고.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로비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뭐라고? 회장님이? 설마. 직원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어요. 서진의 얼굴에서 혈색이 싹 빠졌습니다. 입이 떡 벌어진 채로 저를 쳐다봤어요. 그게 무슨...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좀 아팠지만 참을만 했어요. 서진은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회장님, 아니, 그럴 리가. 왜 청소부 옷을?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정우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정우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정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다. 아프지 않아. 그리고 서진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서진은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서진 씨, 지난 일주일 동안 당신을 지켜봤소. 인턴에게 화내는 것도, 경비 아저씨 인사를 무시하는 것도, 말단 직원들을 깔보는 것도 다 봤어요. 서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건 제가. 변명은 필요 없소. 저는 손을 들어 서진의 말을 막았어요. 사람은 권력 앞에서 본성이 드러나는 법이요. 당신은 그 시험에서 떨어졌소.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죽이며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정우가 서진에게 말했습니다. 서진아, 우리 이제 끝이야. 상견례도 취소할게. 서진이 정우의 팔을 붙잡았어요. 오빠,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나는 정말 됐어. 정우가 서진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너의 진짜 모습을 봤어. 내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똑똑히 봤다고. 서진이 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쳐서, 제가 정신이 없어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눈물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두려움에서 나온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서진 씨, 당신이 잘못한 건 저를 몰라봐서가 아니오.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요. 만약 제가 정말 청소부였다면 어땠겠소? 그럼 괜찮았단 말이오. 서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정우를 보며 말했습니다. 정우야, 집에 가자. 더 볼 것도 없구나.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작업복을 입은 채로 정우와 함께 로비를 나섰습니다. 뒤에서 서진이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로비에 남은 직원들은 모두 숨죽이고 서 있었습니다. 누구도 감히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그날 밤 저는 집에서 정우와 마주 앉았습니다. 정우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한참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거실의 시계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어요. 정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잠겨 있었어요.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정우야, 내가 사과할 일은 아니다. 서진이가 잘못한 거지. 하지만 정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제가 서진이의 그런 모습을 진작 알아봤어야 했어요. 아버지께서 청소부로 변장까지 하시면서 확인하셔야 했다는 게 부끄럽습니다. 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저는 정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는 법이야.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무엇을 배우느냐지. 정우가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서진이가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쁘고 똑똑하고 스펙도 좋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걸 보지 못했어요. 저는 정우에게 물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니? 정우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특히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바로 그거다. 사람의 진짜 품격은 권력이 있을 때가 아니라 없을 때 드러나는 법이야. 서진이는 내가 청소부인 줄 알았을 때 함부로 대했지. 그게 바로 진짜 모습이었던 거야. 정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예전엔 그랬습니다. 직급이 낮은 직원들을 무시한 적이 있어요. 제가 회장님 아들이라는 걸 믿고 말이죠. 정우의 고백이었어요.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거든요.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너에게도 가르쳐주고 싶었어. 정우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한테도요? 그래. 너는 곧 이 회사를 이끌어갈 사람이야. 회장이 되면 더 많은 권력을 갖게 되겠지. 그때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회사는 망하는 거야. 직원들이 따르지 않거든. 저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대하겠습니다. 저는 정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좋아. 그런데 말이야. 내일 전 직원 회의가 있다. 거기서 내가 직접 이 일에 대해 말하려고 해. 정우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회의에서요? 그럼 모든 직원들이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이건 교육의 기회야. 우리 회사 직원들 모두가 배워야 할 교훈이거든. 저는 결심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정우가 잠시 망설이더니 물었어요. 서진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서진이에게도 교훈이 필요해. 사람을 함부로 대한 대가가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줘야지.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서진이를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정우에게 말했어요. 정우야,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니? 정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서진이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저는 정우가 기특했어요. 제대로 된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다. 자, 이제 그만 쉬어라. 내일 중요한 날이 될 거야.
정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정우가 깊게 인사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다음 날 아침 회사 대강당에 전 직원이 모였습니다. 300명이 넘는 인원이었어요. 모두들 긴급 소집 이유를 궁금해하며 웅성거렸습니다. 어제 로비에서 있었던 일은 벌써 회사 전체에 소문이 퍼진 상태였어요. 회장님이 청소부로 위장했대. 서진 씨가 무릎 꿇으라고 했다면서. 정말 충격이야.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무대 옆 대기실에서 저는 정장으로 갈아입고 있었어요. 일주일 만에 입는 정장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여전히 회장의 모습이더군요. 정우가 옆에 서서 넥타이를 매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준비되셨습니까?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가자. 문을 열고 무대로 향했습니다. 조명이 켜지고 제가 무대에 오르자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정우가 제 옆에 섰어요. 저는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급하게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저는 청소부로 위장해서 이 회사를 돌아다녔어요. 강당이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죠. 왜 그랬냐고요?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회장이라는 직함을 벗어던졌을 때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알고 싶었어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직원들을 둘러봤습니다. 모두 숨죽이며 제 말을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많은 걸 봤습니다. 친절하게 대해준 분들도 있었고 무시하고 지나간 분들도 있었죠. 하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어제 로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강당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것 같았습니다. 제 아들의 약혼녀였던 서진 씨가 저에게 무릎 꿇고 구두를 닦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제가 청소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직원들 사이에서 탄식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품격은 권력이 있을 때가 아니라 없을 때 드러난다는 걸 말이에요. 그때 강당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서진이 들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내내 울었나 봅니다. 서진은 복도에 서서 무대를 바라봤어요. 제 눈과 마주쳤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직급과 지위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청소부든 인턴이든 경비원이든 모두 존중받아야 할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정우가 마이크를 받아들었습니다. 직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제 약혼녀였던 서진 씨와는 파혼했습니다. 강당이 다시 한번 술렁였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과는 함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앞으로 모든 분들을 존중하며 대하겠습니다.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뒤쪽에 서 있던 서진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는 게 우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무도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서진이 천천히 강당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서진에게 쏠렸어요. 서진은 떨리는 다리로 무대 앞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서진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저는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동정심이 잃지 않았어요. 서진 씨, 지금 우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서진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제가 잘못을 저질러서. 아니요. 저는 서진의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은 들켜서 우는 겁니다. 진심으로 뉘우쳐서가 아니라 말이죠. 만약 제가 정말 청소부였다면 어땠겠습니까? 그때도 이렇게 눈물을 흘렸을까요? 서진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술만 파르르 떨릴 뿐이었습니다. 저는 무대 위에서 강당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가짜 사과입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반성이 아니라 자신의 처지가 곤란해져서 하는 사과죠. 이런 사과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두 공감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서진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서진 씨, 당신은 사람의 품격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천천히 무대에서 내려와 서진 앞에 섰어요. 품격은 옷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명품 가방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게 바로 품격입니다. 서진이 고개를 더 숙였어요. 회장님, 한 번만 기회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회는 이미 드렸습니다. 지난 일주일이 바로 기회였어요. 하지만 당신은 그 시험에서 떨어졌소. 저는 돌아서서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서진은 그 자리에 무릎 꿇은 채로 남았어요. 강당 한쪽에서 기자들이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이 장면은 곧 뉴스에 나갈 겁니다. 서진의 인생에서 지울 수 없는 오점으로 남을 거예요. 저는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약자를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여러분이 강자일 수 있지만 내일은 약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돌고 도는 법이니까요. 직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진은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정우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아버지, 이제 끝내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진 씨, 이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나가주시겠습니까? 서진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는 것 같았어요. 서진은 강당을 나가며 한 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정우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정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진의 얼굴에 절망이 스쳤어요. 그리고 천천히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강당 문이 닫히자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거웠어요. 서진에게 너무 가혹했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필요한 일이었어요. 교훈을 주는 것, 그게 제 책임이었으니까요. 저는 직원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보신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람은 누구에게나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박수 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어요. 저는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정우가 제 팔을 잡았어요. 아버지,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정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내 차례다. 이 회사를 제대로 이끌어라.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철없는 아들이 아니었어요. 책임감을 가진 후계자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이번 일이 정우에게도 큰 교훈이 됐을 겁니다. 회의는 끝났고 직원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떠났습니다. 복도에서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우리 회장님을 존경하게 됐어.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이후 한 달이 흘렀습니다. 서진의 이야기는 언론에 크게 보도됐어요. 갑질녀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서진은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됐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했어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가혹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이게 바로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라는 걸 알았습니다. 정우는 그 후로 더욱 성실하게 일했어요.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마다 경비 아저씨께 인사하고 청소하시는 분들께도 고개 숙여 인사했어요.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봤습니다. 오늘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저는 다시 회장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청소부 생활은 한 달로 끝났지만 그 경험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높은 곳에서 보는 풍경과 낮은 곳에서 보는 풍경이 이렇게 다르다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비서실장이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오늘 오전 일정 확인하셨습니까? 응, 봤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로비에 좀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상한 일? 네, 정우 과장님이 아침마다 로비 청소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정우가? 네, 출근하자마자 청소도구를 들고 바닥을 닦고 계십니다. 벌써 일주일째입니다. 저는 황급히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로비에 도착하니 정말로 정우가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정장 바지가 더러워질 텐데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정우야, 뭐 하는 거냐? 정우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얼굴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정우가 환하게 웃었어요. 청소를 좀 하고 있습니다. 왜? 청소는 청소 담당자가 하는 건데. 정우가 일어나서 손을 털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교훈을 잊지 않으려고요. 낮은 곳에서 일하는 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 아들이 정말 많이 변했구나 싶었습니다. 그래, 잘했다. 하지만 매일 할 필요는 없어. 아닙니다, 아버지. 이게 저한테 필요한 일입니다. 정우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때 신입 여직원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하실 일이 아니에요. 정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같이 하면 되지. 신입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청소 도구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바닥을 닦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원했던 모습이었어요. 주변 직원들도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과장님, 저희도 돕겠습니다. 같이 하면 금방 끝나요. 직원들이 청소 도구를 들고 함께 했어요. 로비가 활기차졌습니다. 직급도 나이도 상관없이 모두가 함께 청소하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저는 가만히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정우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사람의 격이 무엇인지요? 그래. 네, 신분이 아니라 남을 어떻게 대하느냐로 결정되는 거죠.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그대로입니다. 저는 정우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잘 깨달았구나. 이제 너에게 회사를 맡겨도 되겠어. 정우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래, 다음 달부터 부회장으로 승진시키겠다. 그리고 1년 후엔 회장직을 물려줄 생각이야. 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고였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정우를 꽉 껴안았습니다. 제 아들이 자랑스러웠어요. 해가 로비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청소하는 직원들을 비췄어요. 정우의 얼굴도 신입 직원의 얼굴도 모두 밝게 빛났습니다. 저는 이 순간을 평생 기억할 것 같았어요. 사람의 진짜 가치는 지위나 돈이 아니라 다른 일을 얼마나 존중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이죠. 저는 조용히 로비를 나섰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정우가 여전히 웃으며 청소하고 있었어요. 이제 이 회사의 미래는 밝을 겁니다. 제대로 된 리더가 생겼으니까요.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의 격은 신분이 아니라 남을 어떻게 대하느냐로 결정된다. 제가 평생 믿어온 철학이었고 이제 정우에게 물려준 유산이었습니다.